아가씨, 나물 좀 서줘요. 우리 애 찾아야 해요.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은 할머니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엔 흙과 물기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날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 하나가 시장에 들어섰죠. 할머니가 전단지를 내밀었지만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놓친 전단지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자의 열린 명품 가방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흙 묻은 손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검은 세단들이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를 외면했던 여자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전단지 한 장은 대체 무엇을 바꿔놓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비 그친 뒤의 시장 골목은 유난히 싱그러웠습니다. 빗방울이 천막 끝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지면서 햇빛에 반짝였어요. 장바구니를 낀 아줌마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죠. 세상이 온통 살아 움직이는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기 속에 유독 멈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무릉덩이 옆 비닐 위에 쪼그려 앉은 노인이었죠. 순자였습니다. 올해 73, 등이 새우처럼 굽은 할머니였어요. 비닐 위에 나물 몇 줌을 늘어놓고 하루 종일 같은 자리를 지켰죠. 시장 사람들은 순자를 사탕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날마다 녹아버린 사탕을 꺼내 닦고 또 닦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불쌍하다며 나물을 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노인에게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사탕 할머니 또 왔네. 오늘도 혼자 중얼거려. 상인들이 수군거려도 순자는 들은 척도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도 꿈쩍 않았어요. 시장 사무실에서 자릿세를 못 낸다며 쫓아내려 할 때마다 두 무릎을 꿇고 빌었죠. 여기서 기다려야 우리 애가 찾아와요. 그 모습이 하도 처절해서 결국 아무도 내쫓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오른손은 늘 앞치마 안쪽 주머니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비닐이 삭아서 끈적해진 알사탕이 하나 들어 있었죠. 21년 전에 산 사탕이었습니다. 설탕이 녹아 원래 모양은 사라졌고 비닐은 누렇게 바랜 채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순자는 그 사탕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품고 다녔죠. 세상에서 가장 낡은 사탕. 하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탕이었습니다. 비켜. 시장 골목 끝에서 취객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낮부터 술에 절어 있던 남자의 발이 나물 바구니를 정통으로 걷어찼어요. 바구니가 뒤집히면서 나물이 흙탕물 속으로 흩어졌죠. 이 할망구가 길바닥에 왜 앉아 있어? 취객이 발길질까지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나무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두 손이 미친 듯이 무릉덩이를 헤집고 있었죠. 사탕, 주머니에서 튀어나간 알사탕 하나를 찾는 거였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무릎이 진흙 속에 푹 빠졌지만 일어날 생각도 못했어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죠. 옆자리 생선 장수가 혀를 차며 할머니 또 저러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끈적한 감촉이 닿았어요. 하수구 뚜껑 틈에 걸린 사탕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비닐이 삭아서 설탕이 녹아버린 21년 된 알사탕이었습니다. 순자가 갓난아이를 안 듯 사탕을 가슴팍에 끌어안았어요.
앞치마 자락으로 흙을 조심조심 닦으며 중얼거렸죠. 은서야, 할머니가 꼭 줄게. 은서. 21년 전에 잃어버린 6살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앞니 빠진 채 까르르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해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그 목소리가 제일 무서웠죠. 순자에게는 죽음보다 은서를 잊어버리는 게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사탕 위에 뚝 떨어졌어요. 흙탕물에 비친 자기 얼굴 위로 21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덮쳐왔죠. 2004년 10월 15일, 아들의 49제를 치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체리는 아들이 죽기 딱 1년 전에 재혼한 새아내였습니다. 은서의 친엄마는 은서를 낳고 출산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은서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들 혼자 어린 은서를 키우다 지쳐갈 때 나타난 여자가 바로 체리였죠. 처음 체리를 봤을 때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굴이 환하고 말투가 상냥해서 은서도 금방 따랐어요. 결혼식 날 체리가 은서를 안고 엄마가 잘할게라며 눈물까지 보였죠. 순자는 그때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에 다들 효부라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체리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체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죠. 그 아침 체리가 부엌에서 유리잔을 내밀며 웃었어요. 어머님,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오늘 유난히 은서가 기운이 없시는데 시장에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순자가 음료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큰한 맛 뒤에 묘한 쓴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체리의 눈이 순자의 목젖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은서야, 할머니랑 시장 갈까? 할머니, 사탕 사주는 거야? 6살 은서가 분홍 운동화를 신으며 뛰어왔어요. 앞니 빠진 입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 햇살보다 눈부셨죠.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체리가 현관에서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점퍼와 야구 모자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눌렀으며 얼굴을 가렸죠. 서랍에서 선글라스를 집어든 체리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늘이면 끝이야. 그 한마디는 겨울 새벽 유리창의 서리처럼 싸늘했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15분 남짓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서가 할머니 팔에 매달려 깡충깡충 뛰었어요. 순자는 그런 손녀가 예뻐서 연신 웃음을 흘렸죠. 그 평화로운 뒷모습 너머로 체리의 운동화 소리가 스윽스윽 따라붙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체리는 받지 않고 화면만 확인했어요. 은서가 뒤를 돌아본 순간 체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체리를 보지 못했어요.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할머니, 꽃이다. 은서가 코스모스를 꺾어 할머니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순자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꽃을 빼지 않았어요. 저 멀리 시장 입구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순자의 뱃속이 살짝 뒤틀렸습니다. 아침에 마신 음료 때문인가 싶어 배를 한번 쓸었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체리가 모자 챙을 한 번 더 깊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순자가 식은땀을 훔치며 시장 입구로 들어설 때 뒤를 쫓던 체리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체리가 모자 챙을 한 번 더 깊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할머니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가을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죠. 그 웃음이 이 길 위에서 울리는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순자의 손을 잡아 끌며 사탕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병 속에 알록달록한 사탕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할머니, 저거 딸기 사탕? 은서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순자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쥐어주자 은서는 가게 안으로 달려갔어요. 딸기맛 알사탕 5개가 든 작은 봉지를 양손으로 꼭 안고 돌아왔죠. 할머니, 나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럼 우리 은서 다 먹어. 은서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달아, 진짜 달아.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들이 떠나고 나서 은서가 이렇게 웃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웃음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하나 줘봐. 싫어, 내 거야. 은서가 봉지를 등 뒤로 숨기며 도망쳤죠. 순자가 못 잡는 척 뒤따라 뛰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자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비틀어졌죠. 아침에 느꼈던 그 살짝 뒤틀리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허리까지 타고 올라왔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 앞이 흐릿해졌죠. 순자가 허리를 구부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은서가 뛰어오던 발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6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한 게 보였죠. 괜찮아. 할머니 배가 좀 아파서 그래.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구석 공중화장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어깨를 잡았죠. 은서야,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 싫어, 같이 가. 은서가 순자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어요. 금방 올게. 딱 10만 세고 있어. 순자가 화장실 앞 나무 벤치에 은서를 앉히며 말했죠. 하나부터 10까지 세면 할머니 올 거야. 알았지? 진짜? 꼭이야? 은서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앞니 빠진 입으로 웃는 얼굴에 사탕물이 빨갛게 묻어 있었어요. 순자가 은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꼭이야. 은서의 작은 손에 사탕 봉지를 쥐어준 뒤 순자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은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어 보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순자가 은서의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어요. 은서가 벤치 위에서 두 다리를 흔들며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사탕을 오물오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네, 5, 6. 작은 목소리가 시장 소음 속에 묻혔어요. 7. 그때 등 뒤에서 싸늘한 손이 입을 틀어막았죠. 은서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손바닥이 입을 꽉 눌러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죠. 새엄마가 늘 뿌리던 화장품 냄새였습니다. 달콤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역한 그 냄새를 은서는 알고 있었어요. 은서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죠. 작은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두 다리를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손에 쥐어져 있던 사탕 봉지가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알사탕이 시장 바닥 위로 대구르르 흩어졌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장사하느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비명은 호떡 굽는 소리와 상인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그림자가 은서를 안아 올리듯 끌어갔습니다. 시장 뒷골목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 문이 열렸어요. 아이의 몸이 뒷좌석으로 던져지듯 실렸죠. 은서의 분홍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은서가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할머니. 그 울음소리 위로 차갑게 내려앉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울지 마. 야구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이 백미러를 통해 은서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이를 향한 온기가 한 톨도 없었죠. 할머니가 너 버리고 간 거야. 은서의 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두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 할머니가 10가지 세면 온다고 했어. 10가지 세면? 지금 몇이야? 은서가 대답하지 못했죠. 7에서 멈춘 숫자가 입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봐, 안 왔잖아.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가 올 거라고 꼭 온다고 했는데 10가지 다 못 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차는 이미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은서가 유리창에 두 손을 대고 밖을 내다봤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6살짜리 아이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냈습니다. 은서의 입안에서 딸기맛 사탕이 아직 녹고 있었어요. 그 달콤함이 할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맛이었죠. 그때 차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서 뻗은 손이 은서의 분홍 운동화 나머지 한 짝을 창밖으로 던졌어요. 운동화가 도로 위에서 두어 번 튕기더니 배수구 앞에 멈춰섰죠. 그것이 은서가 이 도시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장실 안에서 순자도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8, 9, 10. 통증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약속한 숫자가 끝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벤치는 텅 비어 있었죠. 순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고개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은서야. 목이 찢어질 듯 불렀죠. 시장 소음만 귀를 때렸습니다. 과일 장수의 호객 소리, 칼질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비명처럼 들렸어요. 벤치 아래로 시선을 내리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죠. 바닥에 딸기맛 알사탕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서가 꼭 쥐고 있던 그 사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분홍 운동화 한 짝이 나뒹굴고 있었죠. 오늘 아침 은서가 신겠다고 조르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끈이 풀린 채로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순자의 두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은서야, 은서야. 순자의 비명이 시장 골목을 찢었습니다. 생선 장수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어요. 과일 가게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죠. 떡집 할아버지가 뒤따라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어디에도 없었죠. 순자가 분홍 운동화를 가슴에 껴안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시장 바닥에 찬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죠. 우리 은서 어디 갔어? 흩어진 사탕 하나가 하수구 틈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었죠. 순자가 미친 듯이 손을 뻗어 그 사탕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서가 달다고 웃으며 입에 넣던 바로 그 사탕이었죠. 순자는 사탕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장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목이 찢어져도 멈출 수 없는 짐승 같은 오열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둘러서서 쳐다봤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했죠. 그날 이후 순자는 그 시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돌아오면 자기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21년이었죠. 진흙 묻은 사탕 하나를 쥔 채 순자는 21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어요. 은서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시간 갑자기 배가 아팠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시장 뒷골목에서 출발한 차가 어디로 향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사라진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뒤흔들렸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는 사이로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왔죠. 체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블라우스가 한쪽 어깨까지 찢겨 있었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슬리퍼 하나가 시장 입구 어딘가에 벗겨져 있었죠. 체리가 순자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은서 어디 갔어요? 목이 쉰 듯한 울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퍼졌어요.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죠. 집에서 소식 듣고 맨발로 뛰어왔어요. 은서 어디 있어요? 상인들이 체리를 부축하며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생선 장수 아저씨가 물을 한 컵 건넸어요. 과일 가게 아줌마가 체리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달랬죠. 어머, 은서 엄마인가 보네. 발이 피투성이야. 누가 수건 좀 줘봐. 체리는 상인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우리 은서 못 봤냐고요. 6살이에요. 분홍 운동화 신은 여자아이. 그 모습에 떡집 할아버지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새엄마가 맨발에 피가 나도록 뛰어올 만큼 아이를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바닥에 주저앉아 말도 못하는 순자보다 체리가 더 불쌍해 보였죠. 하지만 그건 연기였습니다. 체리는 시장에 도착하기 직전 골목 구석에서 블라우스를 찢었어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두 볼을 세게 때려 빨갛게 만들었죠. 슬리퍼 한 짝을 일부러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어온 거였습니다. 거울도 없이 완벽한 연기를 해낸 체리의 눈 속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울음소리는 크고 처절했지만 실제로 흘린 눈물은 한 톨도 없었죠. 경찰이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순자는 분홍 운동화를 가슴에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했죠. 입술만 파르르 떨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할머니 왔어. 그때 체리가 경찰 옆으로 다가갔어요. 울음을 겨우 참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저, 경찰관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경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체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3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뒤로 가끔 은서를 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세요. 체리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꼭 데리고 가겠다고 우기셔서. 체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차마 말하기 힘든 비밀을 꺼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은서를 귀찮아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죠. 아이가 보채면 짜증을 내시고 혼자 화장실 가겠다고 은서 손을 뿌리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순자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입을 열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서자 체리가 살짝 고개를 숙였죠. 숙인 얼굴 위로 스치는 표정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체리는 시장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장 입구에 달린 CCTV는 딱 하나뿐이었죠. 관리인 아저씨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부터 고장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어. 체리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안도가 온몸에 퍼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체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3장을 꺼내 관리인 앞에 밀어 넣었어요. 아저씨, 오늘 저 여기 온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관리인이 돈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15만 원의 한 아이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그 뒤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상인들은 순자를 불쌍하게 봤죠. 손녀를 잃어버린 가엾은 할머니라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체리의 거짓 증언이 퍼지면서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그 할머니 아들 죽고 나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대. 애를 귀찮아해서 화장실에 혼자 두고 갔다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졌지. 쯧쯧. 수군거림이 시장 골목을 따라 번져나갔죠. 순자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은서가 돌아올까봐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분홍 운동화 한 짝을 품에 안고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시선과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또 왔네, 사탕 할머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뭘. 그 말들이 매일 순자의 귀에 박혔어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서를 혼자 두고 간 게 맞잖아.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배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 내가 그 아침 시장에 가자고만 하지 않았어도. 순자는 밤마다 은서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꼭이야?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꼭이라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죄책감이 뿌리를 내려 순자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어느 날부터 순자는 거울을 보지 못했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은서를 잃어버린 죄인의 얼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체리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순자 스스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체리는 조용히 다음 수순을 밟고 있었죠. 순자가 죄책감에 무너져 시장 벤치에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순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어요. 체리는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갔죠.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의 땅 문서, 시어머니 명의의 집 등기, 적금 통장까지. 체리의 손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어요.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죠. 체리는 그 서류들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집과 땅을 금매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 제가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인감도장과 서류가 완벽했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죠. 며칠 뒤 매매 계약이 끝났습니다. 평생 일궈온 논밭도 남편이 남긴 집도 전부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체리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바꿨죠. 가방 2개에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순자가 은서의 운동화를 끌어안고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죠. 은서가 돌아오면 현관문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매일 거실에서 잤습니다. 체리는 현관에서 잠든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운동화를 껴안은 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체리의 눈에 감정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체리는 가방을 들고 새벽 공항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빗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체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체리의 방문을 열었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죠. 서랍도 화장대도 신발장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안 어디에도 체리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매매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이 집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의 무릎이 꺾이며 현관에 주저앉았죠. 아들의 온기도 은서의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가짜 울음조차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인 집과 분홍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죠. 은서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21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은서를 잃어버리던 해 쉰둘이었던 순자는 어느덧 73이 됐어요. 허리는 굽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죠.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그 시장에 있었습니다. 21년 전 은서가 앉았던 화장실 앞 벤치. 순자는 매일 아침 그 벤치에 앉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는 날에도 빠지지 않았죠. 새벽에 캔 나무를 시장 한쪽에서 팔아본 푼돈으로 전단지를 찍었습니다. 6살짜리 은서의 흑백 사진 아래 은서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전단지였어요. 비에 젖어 글자가 번지면 새로 인쇄했죠. 바람에 날아가면 또 주워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장씩 내밀며 혹시 이 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죠. 간혹 불쌍하다는 눈으로 1,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순자를 사탕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젊은 상인들은 순자가 왜 그 별명으로 불리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이 자리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머니라는 걸요. 저 할머니 또 왔네. 오늘도 전단지 들고. 비 오나 눈 오나 안 빠지더라. 참. 상인들은 안쓰러우면서도 이제는 익숙해진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순자에게 이 사탕은 은서가 세상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분홍 운동화 한 짝과 이 사탕 하나가 순자를 21년 동안 살아있게 만든 전부였어요. 갈라진 손끝이 사탕 표면을 쓸 때마다 21년 전 은서의 목소리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달아, 진짜 달아.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순자는 오늘도 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이었죠.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은 유명 작가의 원화였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체리였습니다. 21년 전 시장에서 맨발로 뛰어오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보톡스로 팽팽하게 당긴 얼굴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체리는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자산관리 전문가로 변신한 거였어요. 21년 전 순자에게서 빼앗은 돈이 그 시작이었죠. 체리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으며 턱선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어요. 그 반지 하나가 순자가 평생 나무를 팔아본 돈보다 비쌌죠. 늙는 건 죄야.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긴 피부 위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죠. 순자의 갈라진 손등과 깊은 주름, 체리의 팽팽한 얼굴과 반짝이는 보석. 한 사람은 빼앗기고
한 사람은 빼앗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21년은 정반대로 흘렀어요. 그날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걸어 나왔죠.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 이름은 제인 킴이었어요. 27살, 6살에 해외로 입양된 뒤 스스로 모든 걸 일궈낸 여자였죠.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제인에게는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이 있었죠. 꿈속에서 누군가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나, 둘, 셋. 그러다 7에서 멈추면 차가운 손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딸기향이 코끝을 스치다가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죠. 그 꿈을 꿀 때마다 제인은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베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27회 동안 같은 꿈이었죠. 의사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게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입양 서류에는 최초 발견지라는 항목이 있었죠. 거기에 적힌 주소가 바로 이 시장이었습니다. 제인은 악몽의 실체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택시에서 내린 제인이 시장 입구에 섰어요. 낡은 간판, 좁은 골목, 생선 비린내. 제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하지만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데 발걸음이 저절로 안쪽으로 향했죠. 호떡 굽는 냄새,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 좁은 통로에 부딪히는 어깨.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제인이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 길을 걸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인이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아가씨, 혹시 이 아이 못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순자였죠. 전단지 속 흑백 사진은 6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21년이나 된 사진이라 잉크가 바래져 얼굴이 흐릿했어요. 제인이 전단지를 흘끗 보고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는데요.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앞치마에서 무언가를 꺼내 닦기 시작했어요. 누렇게 변색된 알사탕이었죠. 우리 은서 사탕 좋아했는데 딸기맛 사탕. 그 말이 제인의 귀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기맛. 갑작스러운 두통이 관자놀이를 때렸어요. 꿈속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아린 냄새. 매일 밤 7에서 멈추는 숫자와 함께 찾아오는 그 냄새였어요. 제인의 손이 이마를 움켜쥐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도 이 할머니처럼 비겁했겠지. 그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찔렀어요. 입양아로 자란 27년간 제인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분노였죠. 제인은 그 분노를 원동력 삼아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인이 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됐어요. 안 본다니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였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죠. 전단지 몇 장이 손에서 흘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갔죠. 순자가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펴며 흙을 털었어요. 하지만 순자가 미처 줍지 못한 전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타고 불었어요.
바닥에 엎어져 있던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들려 올라갔죠. 종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제인의 열린 명품 가방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은서의 6살적 사진이 담긴 바로 그 전단지였어요. 제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시장을 떠났죠. 택시 안에서 제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귓속에 남는지 알 수 없었죠. 왜 딸기 맛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었는지도요. 제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의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1, 2, 3, 4, 5, 6, 7. 7에서 멈추는 숫자와 차가운 손. 그리고 방금 그 할머니가 닦고 있던 누런 사탕이었죠. 제인은 그게 21년 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은서라는 것도요. 호텔 스위트룸은 시장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방 안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인의 머릿속은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었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누런 사탕, 딸기 맛이라는 단어.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제인이 가방을 침대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신경질적으로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이마를 눌렀죠.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러도 두통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혼잣말을 내뱉고 가방을 열었죠. 서류 파일을 꺼내려던 손끝에 낯선 종이 질감이 걸렸습니다. 거칠고 얇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가방 안쪽에 구겨진 채 끼어 있었죠. 시장에서 바람에 날려 들어온 그 전단지였습니다. 제인은 쓰레기를 치우듯 구기려다 멈췄어요. 전단지 속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6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잉크가 바래져 얼굴은 흐릿했어요. 하지만 제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 꽂혔죠. 발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신고 있는 건 리본이 달린 분홍 운동화였어요. 제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서 멈춰있던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 운동화. 리본이 묶여있는 분홍 운동화. 누군가가 그 운동화를 신겨주던 투박하고 따뜻한 손. 무릎을 꿇고 끈을 묶어주면서 우리 은서 이쁘다 하고 웃던 목소리. 장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시장 골목의 좁은 통로, 풍선을 팔던 아저씨, 달콤한 냄새. 그리고 벤치에 앉아 손가락을 꼽으며 숫자를 세던 자기 자신이었죠. 할머니가 10가지 세면 돌아올게. 다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꿈속에서 매일 밤 반복되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1, 2, 3, 4, 5, 6, 7. 항상 7에서 멈추던 숫자가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죠. 8, 9, 10. 숫자가 10까지 이어지는 순간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단지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호텔 방을 채웠죠. 제인의 눈이 전단지 구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자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어 넣은 글귀가 보였어요. 우리 은서가 좋아하는 딸기 사탕. 할머니가 매일 닦으며 기다린다. 제인의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그 누런 사탕. 더럽다며 뿌리쳤던 할머니의 손. 21년 동안 매일 닦고 또 닦았을 그 사탕. 그건 자신을 버린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21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탕을 꺼내 닦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손녀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할머니는 21년을 그렇게 버텨온 거였죠. 제인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안 본다며 소리까지 질렀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것도 보고서 돌아보지 않았죠. 제인이 전단지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스위트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화려한 호텔 방 한가운데서 27살의 여자가 6살짜리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제인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제인 킴 씨, 의뢰하신 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차분하고 무미건조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인이 입국 전에 비밀리에 고용한 과거 추적 전문 탐정이었어요. 제인은 입양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죠. 악몽의 정체가 뭔지,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를 파헤쳐달라고 의뢰한 거였습니다. 21년 전 실종 사건 자료 찾았습니다. 제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탐정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돼서 버려진 겁니다. 제인의 눈이 커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죠. 제인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탐정이 보낸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3개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은서의 새엄마였던 오체리가 입양기관 브로커와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었죠. 두 번째는 순자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집과 땅을 처분한 서류 스캔본이었죠. 순자가 쓰러져 잠든 사이 빼돌린 서류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이 며느리 손에 넘어간 기록이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자 제인의 손이 멈췄죠. 오체리의 현재 사진이었습니다. 강남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프로필과 함께였어요. 보톡스로 팽팽하게 당긴 얼굴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는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갈라진 손으로 나무를 팔고 있는데 할머니의 돈을 훔친 여자는 강남에서 보석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인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멈춘 자리에 차가운 것이 올라왔죠. 분노였습니다. 제인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체리의 사진 속 웃는 얼굴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6살짜리 아이를 강제 입양 보낸 여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재산을 통째로 빼앗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제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묻은 눈물 자국을 밟으며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물기를 닦고 거울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이 붓고 코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울고 있던 6살 은서는 사라지고 칼날 같은 27의 제인이 서 있었습니다. 체리가 가장 아끼는 건 돈과 명예였어요. 21년 동안 쌓아올린 화려한 가면이었죠. 그렇다면 그 가면을 먼저 벗겨야 했습니다. 돈을 무너뜨리고 명예를 부수고 세상 앞에 진짜 얼굴을 드러나게 해야 했어요. 제인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서늘하게 웃었죠. 당신이 할머니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줄게. 거울 속 제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제인은 호텔을 뛰쳐나왔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았어요. 시장까지 가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죠.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젖은 박스 더미가 쌓여 있었죠. 제인이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등이 보였어요. 시장 한 구석,
젖은 박스를 깔고 앉은 할머니가 떨고 있었죠. 동상 걸린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퍼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구분 등 위로 21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죠. 순자였습니다. 제인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멈추고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죠. 전단지 속 6살짜리 아이를 21년째 찾고 있는 할머니. 그 아이가 바로 자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한 발짝 다가가자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의 눈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죠. 그저 돈 많아 보이는 젊은 손님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나물 보따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제인의 명품 코트 자락을 붙잡았죠. 짓무른 손가락이 검은 코트 위에 흙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가씨, 나물 좀 사줘요.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돈 모아서 우리의 전단지 새로 찍어야 해. 그 한마디에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제인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네, 다 살게요.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큰 돈을 내밀었어요.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죠. 이렇게 많이는. 괜찮아요. 다 주세요. 제인이 나물 보따리를 받아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려서 웃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순자가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죠. 잠깐만, 아가씨한테 뭐 하나 줄 게 있어. 순자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바스락. 끈적한 포장지 소리가 났어요. 우리 애 주려고 아껴둔 건데. 순자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려 했죠. 하지만 사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만 번의 체온에 녹고 또 녹아 포장지와 한 몸이 돼버린 거였어요. 사탕은 주머니 안에서 문드러져 끈적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이게 왜 안 나와? 주머니 천이 사탕 찌꺼기에 달라붙어 손가락이 빠지질 않았어요. 순자가 세게 잡아당기자 포장지가 찢어지며 끈적한 덩어리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죠. 순자가 그 끈적한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어요. 마치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죠. 사탕이 다 녹아버렸네. 할머니가 못 지켰어. 사탕도 못 지켰어. 그 순간 제인의 무릎이 꺾였죠. 진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사탕 찌꺼기가 묻은 그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자기 두 볼에 갖다 댔어요. 그거 주지 마세요, 할머니. 제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제인을 내려다봤어요. 왜 이 젊은 여자가 자기 손을 얼굴에 대고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인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나 은서예요. 은서 왔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정체를 밝히면 체리에게 소식이 퍼질 수 있었죠. 복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제인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순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죠. 할머니, 저는 후원재단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눈을 감고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재단에서 어르신들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죠. 난 괜찮아. 여기서 은서 기다려야 해. 할머니, 따뜻한 데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인의 목소리가 애원처럼 떨렸습니다. 은서가 돌아올 때 할머니가 건강해야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순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기를 떠나면 은서가 할머니를 못 찾을 텐데.
순자가 시장 벤치 쪽을 돌아봤죠. 2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돌아오면 제가 꼭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게요. 제인이 순자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순자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이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바로 차 보내줘. 시장 남문 쪽으로. 3분도 안 돼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시장 골목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장갑을 낀 비서가 내려 뒷문을 열었죠. 제인이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진흙 묻은 제인의 손과 비서의 하얀 장갑이 나란히 놓였어요. 비서가 제인을 올려다봤죠.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제일 좋은 방으로 모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세단이 떠난 뒤 제인은 시장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갔어요. 순자의 행방에 대해 입단속을 했죠. 할머니가 후원재단의 도움을 받아 요양시설로 가셨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순자의 흔적이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었어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죠. 제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진 손등, 깊이 팬 주름, 이가 빠진 입. 제인이 할머니의 손을 살짝 쥐었죠. 주머니 속 사탕 찌꺼기의 끈적임이 아직 손가락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곧바로 다가왔죠. 제인이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을 차가운 물로 씻었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코트에 흙을 털었죠. 거울 속 제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거쳤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것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인이 비서를 돌아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시작해. 오체리가 가진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줄 거야.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인이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 비서 앞에 펼쳤어요. 6살 은서의 흐릿한 사진이 형광등 아래서 빛났죠. 그 여자가 21년 동안 쌓아 올린 거 전부 무너뜨려. 제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체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29층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체리는 평소와 다르게 사무실 전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꽃을 바꾸고 커피 잔을 새 것으로 교체했죠. 글로벌 투자자 제인 킴이 직접 미팅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여자였어요. 제인이 투자한 회사는 예외 없이 몇 배로 불어났죠. 그런 사람이 체리의 사무실을 찾아오겠다고 먼저 연락한 겁니다. 체리의 눈이 돈의 색깔로 반짝였어요. 이 기회만 잡으면 상류층 사교계의 꼭대기에 설 수 있었죠. 체리는 최고급 원두를 직접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현관에서 회의실까지 새 카펫을 깔라고 지시했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의 제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 비서 2명이 따라왔어요. 체리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와 허리를 굽히며 웃었죠. 어머, 제인 킴 대표님 직접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제인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회의실 의자에 앉았어요. 체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내려놓았죠. 대표님, 제가 직접 내린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인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테이블 위에 쏟아버렸어요. 갈색 커피가
하얀 서류 위로 번져나갔죠. 체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격이 안 맞네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 팀장님, 내 시간을 이런 수준 낮은 접대에 쓰게 할 건가요? 체리의 손이 떨렸죠. 모욕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분노를 삼켰어요. 수조원대 투자금을 놓칠 수는 없었죠. 체리가 직접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서류를 치우고 커피 자국을 문지르며 비굴하게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준비가 부족했네요. 체리의 손에 커피가 묻었죠. 손등까지 갈색으로 젖었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고 테이블만 문질렀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 밖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다니던 체리가 남의 커피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체리에게 자존심은 돈보다 쌌습니다. 제인이 체리가 닦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제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커피를 새로 내온 뒤 체리가 자기 이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늘어놓았죠. 제인이 서류를 넘기다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오 팀장님, 가족분들은요? 체리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하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을 만들었죠. 저희 시어머니요?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극진히 모셨어요. 체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살짝 누르며 감정을 억누르는 신용을 했어요. 밤마다 제 손잡고 울어 체리야 고맙다 하시면서 체리가 쓸쓸하게 웃었죠. 지금도 꿈에 나오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인의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의 뒤틀린 손가락을 봤어요. 녹아서 문드러진 사탕을 만지던 갈라진 손을 두 볼에 갖다 댔죠. 그런데 할머니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눈물까지 짜내고 있었죠. 제인은 구역질을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눈물겨운 가족이네요. 목소리에 감정을 한 톨도 섞지 않았죠. 오 팀장님 같은 분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체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직전의 눈이었어요. 제인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죠. 단기간에 수익률 3배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인이 숫자가 빼곡히 적힌 프로젝트 계획서를 밀었습니다. 체리의 눈이 숫자를 훑으며 점점 커졌어요. 예상 수익률, 투자 기간, 회수 일정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숫자들이 체리의 탐욕을 자극했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인이 등을 의자에 기대며 체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확실한 파트너 아니면 같이 안 갑니다. 파트너의 기준이 뭔가요? 체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죠. 입술을 함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요. 제인의 눈이 차갑게 웃었어요. 오 팀장님 자산으로 담보를 걸어주시면 저도 똑같은 금액을 넣겠습니다. 체리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죠. 담보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3배라는 숫자가 경계심을 눌러버렸어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부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죠. 빌딩, 집, 회사 자산까지 전부를 걸어야 해요. 그래야 저도 전부를 걸 수 있어요. 체리의 숨이 잠깐 멈췄어요. 전부라는 말이 가슴을 울렸죠. 하지만 체리의 눈앞에는 숫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리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척했지만 눈은 이미 마지막 장의 서명란에 가 있었습니다. 수익률 3배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실 체리의 자산이
최근 줄어들고 있었죠. 고객 몇 명이 빠져나가면서 현금 흐름에 구멍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단번에 메울 수 있었어요. 아니,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업계 최정상에 올라서는 거였죠. 체리의 손가락이 펜을 감았습니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체리가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했죠. 빌딩, 집, 회사 공금까지 전부 담보로 잡히는 계약이었습니다. 제인이 사인이 끝난 계약서를 천천히 걷어들였습니다. 오 팀장님, 이제 우리 정말 한 배를 탔네요. 제인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온기는 한 톨도 없었죠. 제인이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닫히자 제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 한번 내려다봤어요. 6살 은서의 흐릿한 사진 위로 엘리베이터 조명이 비쳤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검은 정장과 드레스들이 물결쳤어요. 체리가 직접 기획한 자선 경매 파티였죠. 제인에게 전 재산을 맡긴 뒤 수익금이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이미 자기가 상류층의 정점에 선 것처럼 행동했어요. 명함에는 자선사업가라는 타이틀이 새로 추가돼 있었죠. 초대장은 금박으로 인쇄해서 강남의 유명 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체리는 파티 준비에 몇 달치 생활비를 쏟아부었어요. 연회장 꽃꽂이부터 메뉴판까지 직접 고르며 들떠 있었죠. 이 파티가 성공하면 강남 사교계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거였습니다. 체리에게는 21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체리가 무대 위로 올라갔죠. 핑크빛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항상 나눔의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체리가 우아하게 손을 뻗으며 스크린을 가리켰죠.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회장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죠.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지직거리는 잡음이 깔렸습니다. 낡은 화질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이었죠. 투박한 블랙박스 화면 속에서 여자 하나가 어린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여자가 기다리고 있던 승합차 문을 열고 아이를 밀어 넣었죠. 아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1년 전의 체리였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영상 꺼. 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화면이 바뀌며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순자의 인감 도장을 도용해 집과 땅을 처분한 서류 스캔본이었어요. 위조된 서명과 도장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입양기관 브로커와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죠. 하객들이 스크린과 체리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오 대표 아니야? 아이를 강제로 입양 보냈다고? 체리가 무대에서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하지만 아무도 체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박혀 있었어요. 그때 연회장 옆문이 열렸죠. 조명이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팔을 부축하고 있었죠. 순자였습니다. 갈라진 손등과 깊은 주름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과 고운 한복이 할머니의 품격을 살려주고 있었죠.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저 할머니가 영상 속 아이의 할머니인가? 세상에 살아계셨어? 체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체리의 입에서 21년 만에 그 호칭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쥐어짜듯 갈라졌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이힐이 무대 끝에 걸리면서 체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죠. 평생 시장 바닥에 묻혀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체리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순자를 부축하던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제인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제인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제인의 얼굴을 비췄어요. 제인이 체리 앞에 멈춰 서며 내려다봤죠. 나 알아보겠어요? 체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21년 전에 당신이 승합차에 밀어넣은 그 애 있잖아요. 제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그 애가 바로 저예요, 은서. 체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죠. 거짓말. 체리가 바닥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이 땅을 짚으며 미끄러졌어요. 제인이 한 발짝 다가갔죠. 그리고 체리의 뺨을 전력으로 내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체리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죠. 그건 할머니 몫이야.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21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날 기다리게 한 당신이 한 짓이야. 체리가 뺨을 감싸주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때 연회장 정문이 열렸죠.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체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체리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죠. 오체리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체리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어요. 핑크빛 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렸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구슬들이 대리석 위로 흩어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체리가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체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 웃으며 건배하던 사람들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체리가 무릎을 꿇고 제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인이 바닥에 엎드린 체리의 귀에 몸을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오체리 씨 당신이 그랬지. 돈이 있으면 죄도 덮인다고. 제인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이제 당신이 가진 건 영원일 테니까 죄는 평생 안 덮일 거야. 체리의 몸이 바닥에서 축 늘어졌죠. 경찰이 체리를 일으켜 세우며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핑크빛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 위로 질질 끌려갔어요.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하객들이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죠. 제인이 돌아서서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가 제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아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순자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갔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눈이었어요. 제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죠. 입술을 깨물며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순자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죠. 자기가 바로 은서라는 것을요. 체리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샹들리에 불빛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제인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제인에게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무대 한쪽에 홀로 서 있는 순자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였어요. 지금까지 꽉 다물고 있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맨발로 한 발 한 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죠. 순자 앞에 선 제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제인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마디가 굵고 갈라진 할머니의 손을 자기 두 볼에 갖다 댔죠.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나 은서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10가지 세면 돌아온다고 했잖아.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 10가지 다 셌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순자의 입이 벌어졌죠. 떨리는 손으로 제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 코, 볼, 입술. 할머니의 거친 손끝이 제인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눈이 아니라 손으로 확인하려는 것처럼 몇 번이고 반복했죠. 은서? 순자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은서 맞아? 응, 할머니, 나 은서 맞아. 제인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제인이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풀자 낡은 신발 한 짝이 나왔죠. 리본이 달린 분홍 운동화였습니다. 21년 전 6살 은서가 신던 바로 그 운동화였어요. 색이 바래고 리본은 너덜너덜했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죠. 미국으로 입양된 뒤에도 제인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순자가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두 눈이 찢어지듯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팔에 있는 힘을 다해 가슴으로 꽉 품었어요.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순자의 울음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인도 할머니의 품에서 6살 아이처럼 울었어요. 무대 위에는 할머니와 손녀만 남아 있었죠. 21년 만에 완성된 포옹이었습니다. 3주 뒤였어요. 유치장에서 풀려난 체리의 모습은 비참했죠. 자산은 전부 동결됐습니다. 빌딩도, 집도, 회사도 전부 채권자들 손에 넘어갔어요.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쏟아졌죠. 체리가 가진 건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유치장 앞에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체리가 힘없이 걷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체리의 발이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본능처럼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체리가 서 있는 곳은 시장 골목이었어요. 체리가 시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상인들의 눈이 체리에게로 돌아갔어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전부 알고 있었죠. 이 여자가 21년 전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요. 순자 할머니의 나무를 사주던 아주머니가 먼저 소리쳤어요. 저기 온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소금을 집어 체리에게 뿌렸죠. 시어머니 재산 빼앗고 손녀를 팔아먹은 년. 소금이 체리의 얼굴과 몸에 흩뿌려졌습니다. 체리가 두 팔로 얼굴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체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시장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체리의 손이 쓰레기 더미를 뒤적였죠. 시든 배추 겉잎과 지니겨진 나물줄기가 나왔습니다. 체리가 떨리는 손으로 배추 겉잎을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혀를 찔렀죠.
순자가 21년 동안 팔던 그 나물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모든 걸 빼앗은 여자가 이제 그 나물을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뒷좌석에 제인이 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옆에는 순자가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로 숨을 내쉬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제인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배추 겉잎을 씹고 있는 체리가 보였어요. 제인이 비서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죽게 두지 마.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저 바닥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며 살게 해. 제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였죠. 제인이 창문을 올렸어요.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죠. 차 안에서 순자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10까지 셀게. 제인이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세단이 시장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빠져나갔죠. 뒤에 남은 시장 골목에서는 체리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21년 전 순자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인이 순자를 위해 마련한 집은 양평의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죠. 순자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한참을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은 꿈 같은 곳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인이 작은 상자를 들고 순자 앞에 앉았죠. 할머니, 놔줄 게 있어. 제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제인이 순자의 손을 잡았죠. 갈라지고 마디가 굵은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줬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할머니,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를 잃어버린 거 할머니 잘못 아니야.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순자는 자기를 탓하며 살았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은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좀 더 꼭 잡고 있었으면 은서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했어요. 떠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벌주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킨 건 사랑이기도 했지만 속죄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제인이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해, 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순자가 제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해. 나 여기 있잖아.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할머니와 손녀가 한참을 울었죠.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따뜻한 일요일 아침, 제인이 순자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은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자의 아들이 묻혀 있는 곳이었죠. 묘비 앞에 순자가 섰습니다. 풀이 자란 봉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인이 들고 온 꽃을 묘비 앞에 놓았죠. 그리고 순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은서 왔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얼굴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번은 꼭 오고 싶었어요. 바람이 봉분 위에 풀을 흔들었죠. 순자가 제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은서 닮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 은서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지. 순자가 봉분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렇게 예쁜 애가 내 딸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제인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제인이 순자에게 비행기 표 2장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나랑 미국 가자.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미국? 내가 사는 집이야. 할머니 방도 이미 만들어놨어. 제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죠. 넓은 마당이 있는 하얀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감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감나무 좋아한다고 해서 심었어. 순자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죠. 손가락으로 화면 속 감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도 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였죠. 당연하지, 할머니 집이야. 제인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21년 동안 못한 거 다 같이 하자, 할머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좋은데 구경도 가고. 순자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가자, 우리 은서 집에 가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21년 만에 처음 보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양평 한옥마루에 제인과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마당 위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 풀숲에서 울려 퍼졌어요. 제인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 순자에게 건넸죠. 할머니, 이거 마시고 자. 순자가 우유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순자가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제인의 어깨에 기댔죠. 은서야. 응,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돼. 제인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어요. 순자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죠. 할머니가 10까지 셀게.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잠에 잠겨들었습니다. 1, 2, 3, 4, 5. 순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6, 7.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인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이어샜죠. 8, 9, 10. 제인이 잠든 할머니의 이마에 볼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됐어, 할머니. 보름달이 마당 위로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 위에서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7에서 멈춰있던 숫자가 마침내 10의 다음 밤이었어요. 그리고 10 다음에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죠.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 위로 감나무에 척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마음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주머니 속 사탕이 그랬어요. 21년을 녹고 또 녹아도 달콤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할머니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던 기다림이 결국 바다 건너 손녀의 가슴에 닿았고 사랑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댓글 읽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